작품 해설. 비극적 아이러니와 대립구조. 1924년 6월 개벽에 발표된 운수 좋은 날은 우리 문학사에서 주제의식과 함께 단편 소설의 정립과 관련해 뚜렷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면에서는 당시 조선 사회의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현진건이 사실주의에 대한 경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볼 때 주인공 김첨지는 인력거를 끄는 한 개인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하층민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사실주의가 지금 여기라는 시간의 당대성과 공간의 협소성을 강조하면서 돈과 성이라는 세속적 주제에 천착한다고 할 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근대 소설의 형식에 충족하는 작품이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운수 좋은 날의 특징은 표제와 달리 행복과 불행의 극적 반전을 통한 아이러니와 대립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러니는 말의 아이러니와 극적인 아이러니로 대별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그 이면의 의미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며 후자의 경우는 예상했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두 가지의 아이러니를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극적 아이러니는 대립구조를 통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데 바로 운수 좋은 날의 백미인 상승미와 하강미의 감각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그 전조를 보이고 있다. 새침하게 흐린 봄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서두에 묘사된 기상학적 분위기는 김첨지의 행운과 불행의 운명적 조우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새침하게 흐린 겨울의 하늘은 눈이 올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만든다. 그러한 심리적 상승, 즉 기대감은 서술 상황, 올 듯하더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 역시 눈이 내려야 보편적이다. 그러나 올 듯한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다. 심리적 기대는 눈이 아닌 비로 전환되면서 하강한다. 그것은 올 것은 아니오고 오지 말았어야 할 것이 와버린 상황이다. 즉, 기대했던 상황과 벌어진 상황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극적 아이러니의 모습과 닮아 있다. 작품의 내용과 연결한다면 눈은 행운을, 비는 불행을 표상한다. 이러한 전조는 작품의 전체에 걸쳐 일종의 주문처럼 김첨지 주의를 따라다니며 그의 행불행을 예견한다. 1000번에, 즉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동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또는 5푼이 찰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째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란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담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줄 수 있습니다. 현재 김첨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와야 할 눈은 아니오고 비가 오는 궂은 날, 평소와 달리 이상스레 수입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또 하나는 집에 앓는 아내가 있는 상황이 그것이다. 전자는 운이 좋은 쪽이요, 후자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두 상황은 작품 전체에 걸쳐 평행선처럼 나란히 진행되면서 김첨지로 하여금 선택을 요구한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이런 50점만 줍지요.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래었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욕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1, 제2의 행운을 깝친 것보담도 오히려 곱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김첨지의 고민은 앞서 언급한 두 상황, 병든 아내와 이상하게도 운이 좋은 오늘과의 갈등이다. 이미 달포 전부터 앓기 시작한 아내이지만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상황에서 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김첨지에게 절박한 것은 바로 돈이다. 그런 그에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이런 운수는 좀처럼 포기할 수 없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그 돈으로 아내의 약과 3살 먹이 자식 개똥이의 배를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나기 시작한다. 김첨지 스스로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불안은 그가 맞닥는 두 번째 선택의 갈등이다. 첫 번째 선택의 갈등은 비를 탓하며 집에 머물기를 바라는 아내와 생계를 위한 출근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그러나 두 번 모두 김첨지가 택한 것은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행운이다. 하지만 선택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뿐하였다. 다름질을 한다는 이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김첨지의 불안한 심리적 변화를 보여준다. 병든 아내와 운수 좋은 오늘과의 대비는 끊임없이 김첨지로 하여금 선택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병든 아내의 모습을 떠올린 김첨지는 다시 아내와 행운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러나 이런 50전 앞에 그는 행운을 선택한다. 하지만 다시 갈등의 상황에 직면한다. 병든 아내가 누워있는 집이 가까워지자 아내의 목소리가 인력처럼 김첨지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김첨지는 행운을 선택한다. 이러한 구조는 김첨지의 운명을 표면상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쪽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비극을 향해 다름질치고 있던 것이다. 이미 열흘 전 그때도 김첨지는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산 일이 있었다. 굶기를 밥 먹듯 해서 약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들에게 10전은 크나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행운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불행으로 전환된다. 너무나도 허기졌던 탓인지 그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이더니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 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는 바람에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고 눈을 홉뜨고 지랄병을 하였던 것이다. 오늘은 바로 이 상황에 대한 재현의 다름 아닌 것이다. 김첨지는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워 올수록 그의 마음조차 괴상하게 누그러짐을 느낀다. 그런데 이 누그러짐의 정체란 안심에서 오는 게 아니요,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박두한 것에서 오는 불안이었던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불행에 다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늘리려고 버르적거리는 것밖에 없다. 운명의 시간과 맞닥뜨리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김첨지가 벌이는 술판이란 얼마나 초라한가. 벌써 김첨지도 이 비극적 운명의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다. 저 거대한 비극의 숨소리가 벌써 자기 코앞에 당도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는 술주정을 빌어 이 기막힌 운명, 하필이면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넘치는 오늘,
사그러가는 목숨에도 설렁탕을 먹고 싶다던 아내의 죽음을 예언한다.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든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 한 칸을 빌려든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1원씩 내는 터이다. 만일 김첨지가 주기를 띄지 않았던데 한 발을 대문 안에 들여놓았을째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리었으리라. 굴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거를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린다는 이보담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이 예민한 이 같으면 그 빡빡 소리는 빨따름이요 꿀덕꿀덕하고 전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할는지 모르리라. 김첨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이 지독한 비극적 운명의 진원지이다.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그래서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그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그는 고함을 친다. 남편이 왔는데 나와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첨지 자신도 알고 있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인 것을 말이다. 방 안에는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병인의 땀 썩는 냄새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찌르고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 같은 아내의 시체뿐이다. 그는 오열을 한다. 이상스러울 만큼 운이 좋던 오늘 같은 날, 그토록 먹고 싶어하던 설렁탕을 사가지고 온 날, 아내의 주검 앞에서 제 얼굴은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비비대며 오열을 터뜨린다. 이는 1920년대 식민지 하층민의 보편적인 운명이 아닐까. 기가 막히게 운수 좋은 날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게끔 하는 식민지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현진건은 이를 가리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비극적 아이러니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